네, 9월 8일 수요일 NH투자증권의 모닝 미팅 시작합니다. 먼저 노동절 휴장 후 개장한 뉴욕 증시는 전일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76% 내렸고 S&P 500은 0.34% 하락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0.07% 올라서 강보합 마감했습니다. 주식시장에서는 경기 회복 속도에 대한 우려와 완화적 통화 정책에 대한 기대가 공존했습니다. 한편 모건스탠리는 미국 주식시장에 대해서 비중 축소로 하향했습니다. 산업재가 1.8% 내렸고 유틸리티와 부동산, 필수소비재가 1%대 하락했습니다. 커뮤니케이션과 자유소비재가 0.4% 안팎 올랐습니다. 유가는 내렸습니다. WTI가 1.3% 떨어져서 배럴당 68.4달러로 마감했습니다. 금 가격은 온스당 1797달러로 1.6% 하락해서 다시 1800달러 아래로 후퇴했습니다. 구리 가격도 1.4% 내렸습니다.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3거래일 연속 상승했고 1.377%로 올랐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92.2로 소폭 올랐고 원달러 환율은 1.3원 올라서 1157.8원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52,000달러에서 11% 급락했는데 현재는 46,900달러 안팎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자료는 주식전략과 산업기업, 그 다음에 해외 주식 자료가 있고요. 먼저 중국 쪽의 주식전략 자료인데요. 베이징 증권거래소 신설에 대한 의미로 보고서입니다. 박임금 연구원입니다. 지난주 시진핑 주석은 베이징 증권거래소 설립을 공포했습니다. 베이징 증권거래소는 혁신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 지원을 목표로 하며 기존 장외 시장인 신산판의 업그레이드판이 될 것입니다. 현 시점에서 베이징 증권거래소의 설립 발표는 크게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정부가 공동부유 시현을 위해 여러 산업에 대한 강한 규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과거 기회경제의 색깔을 지니고 중국이 반시장적이라는 세간의 비난과 우려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발표는 시장 경제와 개혁 개방을 지향하는 중국 정부의 태도에 변함이 없다는 것을 알리는 셈입니다. 또한 중국 지도부의 경제 발전 모델 전환에 대한 결심을도 볼 수 있었습니다. 중국은 도시화 보너스를 바탕으로 하는 부동산과 토지 재정의 과거 방식에서 탈피해 이 하드코어 테크놀로지, 녹색 저탄소, 민간과 중소기업 지원을 3대 버팀목으로 하는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것을 재차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한편 2019년 이후에 중국 장외 시장 신산판 시장은 이 베이스 그리고 인노베이션, 프리미엄 보드 세 가지 단계의 차례로 진입하는 시장 구조를 형성했습니다. 이번에 설립되는 베이징 증권거래소는 신산판 내의 우량주 전용 카테고리인 이 프리미엄 보드의 여러 기초 제도를 이동시킬 것입니다. 동시에 과창판에 이어서 베이징 증권거래소도 IPO 등록제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 거래소 설립과 관련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산업과 기업은 크게 네 가지로 분류됩니다. 우선 증권주가 있겠습니다. 긴 호흡으로 이 중국 금융시장에 접근하면 2000년 이후에 증권업은 세 번의 정책 규제와 완화 시기를 경험했습니다. 2019년 이후 증권업과 관련하여 과창판 설립, 신산판 개혁, 신증권업 시행, 베이징 증권거래소 신설 등의 변화가 있었고 현재 증권업은 세 번째 정책 완화 시기에 진입했습니다. 두 번째로 금융 플랫폼 IT 기업의 수혜가 예상됩니다. 과창판은 상해 증권거래소 산하의 한 파트를 설립한 거고 이번 거래소 신설에 따른 전체적인 IT 건설 수요는 과창판 설립 때보다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 번째로 산하의 이 프리미엄 혹은 인노베이션 보드에 속하는 기업을 보유한 상장사가 수혜 예상됩니다. 현재 100개가 넘는 상장사가 신산판 기업 지분 투자에 참여했습니다. 베이징 증권거래소 설립은 이 신산판 우량 기업의 밸류에이션을 높일 수 있는 요인이고 이 프리미엄 보드에 속한 기업의 성장성과 이익 창출 능력이 우수하다는 점은 이들의 지분을 투자한 모기업의 이익 증가로 연결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벤처 캐피털 기업의 수혜가 예상됩니다. 베이징 증권거래소 설립으로 혁신형 중소기업의 상장 조건이 완화되면 이러한 기업은 비교적으로 이른 단계에서 상장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투자한 기업의 이 상장 통로가 하나 더 생겼기 때문에 벤처 캐피털 기업의 투자 자금 회수도 더욱 용이해질 전망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같은 변화들은 결국 중국 혁신 중소기업 이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투자자 외국인이나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혹시 투자할 수 있는 자격 제한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이 신산판에 제가 저 자료를 보실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제가 말씀드렸던 이 프리미엄 보드라는 현재는 66개 회사가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우량주 전용 카테고리입니다. 여기서는 이 QF, RQF 기관들이 2020년 7월부터 이미 여기 신산판 프리미엄 상장한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것이고, 근데 이 신산판이 증권 거래소로 이렇게 변신된다면 향후에 뭐 외국인한테 뭐 어느 정도까지 개방될지는 이 선후강통 종목까지 포함되어야지만 되거든요. 근데 세부적인 이런 규칙들이 아직은 좀 발표하기 전이고 향후 한 4, 5개월 안에 세부 이 세칙이 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시장에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이런 우량한 중소기업도 이 선후강통에 편입되어서 이 외국인한테 조금 더 투자할 수 있는 루트를 열릴 거다 이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중국이 부동산 규제를 되게 강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가격도 좀 하락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자금 이동 측면에서 이렇게 베이징 증권거래소 신설하고 이런 것들이 주식시장 부양과 좀 연결시킬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규제로 인하여 일부 자금이 최근에 중국 주식시장 유입되었다 이렇게 얘기는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추정하기 참 어려운 이런 이 규모인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유입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뭐 한 달 내내 중국 이 주식시장의 거래 대금이 좀 활성화되고 되고 있는 것은 이 프로그램 매매 약간 이런에 대해서 의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그래서 완전히 부동산 시장 이런 추가 자금이 유입된 것 그리고 또한 중국 정부가 이런 주식 시장을 부양하려는 이런 선후관통 열렸을 때는 좀 다른 결로 보고 있고 오히려 이런 자본시장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 중이고 이 자료에서 통해서도 말씀드렸듯이 현 시점에서 이런 시장 개방에 대한 의지가 외국인한테 좀 더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것을 더 강조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어서 산업기업 분석 리포트입니다. 항공운송산업 정현승 연구원입니다. 네, 항공운송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수송 실적은 전년 대비 기준 국제선은 45% 정도 증가한 반면 국내선은 5% 감소했습니다. 항공화물은 18% 증가하면서 견조한 모습을 이어갔습니다. 국내선은 거리두기 4단계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름휴가 효과도 사라짐에 따라 9월에도 감소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며 최근에는 예약 사이트에서 심심치 않게 싼 가격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국내선 위주의 영업을 하는 LCC에게는 부정적인 상황입니다. 반면 국제선은 기저효과 영향으로 45% 전년 대비 증가했는데요. 2019년 대비해서는 여전히 마이너스 96% 수준입니다. 하지만 특이사항은 미주 노선인데요. 2019년 평균 여객수의 30%까지 회복되면서 다른 노선 대비 차별화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럽이 2019년 대비 10%, 일본과 중국이 각각 2에서 3% 정도에 그치고 있다는 점에서 좀 미국 여객 수요 회복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선방하고 있습니다. 화물은 견조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월 대비 증가율은 소폭 낮아졌으나 3페이지 표 4번을 좀 보시면 대한항공은 상당히 선방하고 있습니다. 최근 컨테이너 항만 적체, 베트남 락다운, 상하이 공항 운영 차질 영향으로 항공 화물 운임이 2분기 대비 상승하고 있고요. 발틱 익스체인지에서 발표하는 DAI 지수는 전주 대비 10% 정도 급등세를 기록했습니다. 종합적으로 국제선 장거리 수요 회복세, 항공 화물 수요 호조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같은 대형 항공사한테 유리한 국면입니다. 3분기에도 대형 항공사들은 흑자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고 차입금 감소와 이자 비용 감축이 계속될 예정입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를 준비하기 위해서 기재 확대나 기장 인력 보충이 대한항공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코로나 이후 통합 대한항공의 시장 점유율 확대가 예상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해외 주식 리포트 발표합니다. 소피테크 임지용 연구원입니다. 네, 미국 핀테크 업체인 소피 테크놀로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회사는 이제 P2P 금융업체로 시작을 했고요. 학자금 대출만 이제 학생들에게 하다가 그게 이제 점점 고객을 이제 더 다변화하고 지금은 뭐 또 상품도 다변화를 했습니다. 지금은 각종 대출, 주식거래, 카드, 보험, 투자까지 해서 종합적인 금융 서비스 업체로 진화를 하고 있고요. 차별화 포인트는 이제 멤버십 전략이랑 원스톱 디지털 플랫폼인데 먼저 멤버십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면 사실 이 시작 자체가 이제 미래 가치가 높은 고객, 그 좋은 대학을 다니지만 금융권으로부터 좋은 대우를 받지 못하는 고객을 학자금 대출로 미리 확보를 하고 이들의 생애 주기에 맞춰서 이제 금융 서비스를 이제 제공해 나가면서 매출을 확대하는 전략을 좀 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복수의 계좌, 뭐 다양한 금융 기능, 뭐 예컨대 주식, 거래, 카드, 뭐 이런 다양한 앱을 하나로 이제 모아놔서 소비자들의 불편을 해소해서 하나의 슈퍼 앱을 만들었다라는 점이 좀 다른 핀테크 업체들과의 좀 차별화 포인트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출은 주로 대출에 대한 이자 수익과 갈릴레오, 결제 인프라 소프트웨어 업체의 자회사입니다. 이거 솔루션 수익으로 좀 구성이 되고, 이 갈릴레오는 로빈후드라는 그 핀테크를 고객사로 보유하고 있고, 금융산업에서 아마존 웹서비스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 포인트는 크게 세 가지 정도인데요. 먼저 이제 은행 라이센스 확보 모멘텀입니다. 이 회사가 지금 작년 10월부터 해서 통화 당국으로부터 은행 인가의 조건부 승인을 받았고 올해 3월에 또 캘리포니아의 소규모 은행인 골든 패서픽 코프를 또 은행을 인수를 했습니다. 만약에 차터를 확보하게 되면 자금 조달 비용이 낮아지고 뭐 더 적극적인 대출 확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뭐 수익성 개선에도 좀 긍정적이고 회사는 이제 차터를 확보하게 되면 연 2.5억 달러 정도의 추가적인 에비타 창출이 가능하다라고 전망을 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갈릴레오 자회사인데요. 이거는 카드 발급이나 가상카드, 뭐 디지털 뱅킹을 할 때 쓰는 API를 제공하는 건데 쉽게 말해서 결제를 손쉽게 처리해 도와주는 솔루션입니다. 그러니까 API를 많이 쓰게 되면 또 사용량에 따라 과금을 하는 구조고요. 이 회사는 소피가 작년 5월에 그 12억 달러에 인수를 했고 지금은 소피 안에서 카드 결제 같은 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제 로빈후드를 고객사를 두고 있고 여러 핀테크 업체를 고객사로 두고 API를 제공하면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고요. 최근 6월에 이 경쟁사 갈릴레오의 경쟁사인 마케타가 성공적으로 상장을 해서 높은 밸류의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갈릴레오의 재평가 요인으로 좀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최근 동사 주가가 하락했던 배경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리면 6, 7월 정도에 이제 얘네가 6월에 스펙으로 상장을 했는데 락업 조기 해제에 대한 그런 수급 이슈가 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연방정부가 학자금 대출에 대한 그런 구제 조치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자금 재용자 수요가 좀 감소를 하면서 실제로 이제 학자금 대출 부분 성장 둔화 우려가 주가 약세 배경으로 좀 작용을 했었고 이 두 가지 이슈가 주가에 충분히 좀 반영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학자금 대출 구제 조치도 사실 내년 2월부터 정상적으로 돌아올 거라고 보고 있고 전반적으로 이제 뭐 중장기 성장성 그리고 은행 차터 모멘텀 자회사 갈릴레오의 고성장과 재평가 이런 걸 감안하게 되면 지금 좋은 매수 타이밍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저희 NHG 해외 주식 유망 종목 9월 월보에 추천을 드려서 저희가 이번 자료를 작성하게 됐습니다. 그 매출 중에 이자 수익하고 갈릴레오 솔루션 수익 비중이 어느 정도 되고 향후 성장성을 이끌 수 있는 부분은 어느 쪽인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2020년 말 기준으로는 사실 대출이 압도적이고요. 대출이 한 80% 정도 되고 갈릴레오가 한 15% 그리고 금융 서비스가 2%인데
이게 2025년 기준으로 저희가 이제 전망을 했던 게 대출이 이제 한 30-40%로 줄어들고 테크 플랫폼도 한 30-40%까지 늘어나고 금융 서비스 매출이 또 엄청 크게 늘어날 거라고 좀 전망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갈릴레오와 이제 지금 차세대로 이제 새롭게 신사업을 하고 있는 이제 금융 서비스 부분이 고성장을 하면서 좀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수 있을 거라고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상으로 모닝미팅 마칩니다.